자, 계속해서 우리 승낙 공부할게요. 승낙은 청약 상대방이 청약에 의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서 밑줄 청약자 계약을 키워드만 따지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서 행하는 얘도 여러분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런 말 없지만 둘 다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죠. 주관차 값이 있어야겠죠? 되게 이제 여러분 승낙은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청약할 수 있지만 승낙은 안 되죠. 승낙은 특정 청약자한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승낙은 특정 청약자한테 해야 되는 거지. 불특정 다수인에 승낙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고. KS에서는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객관적 합치. 첫 번째 여러분 청약 수령자가 청약을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승낙을 해야 되는데 승낙은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낙 않겠다고 승낙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불성립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또 승낙하겠대.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런 거잖아. 이렇게 사람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 너 저 생각 있으면 나 오토바이 좀 탔는데 나 집에서 반대해서 못할 것 같으니까 너 살래 그런 거야. 네가 산다 그러면 내가 20만 원 줄게. 안 사, 새끼. 오토바이를 왜 사, 씨. 그랬거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검색했더니 오토바이가 2천만 원짜리야. 2천만 원 오토바이를 얘가 20만 원 내놓겠다는 거지. 와이프가 반대한다고.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 나 오토바이 안 타는데? 되팔면 되잖아. 당근이 왜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전화하는 거야. 야, 그거 다시 살게. 끝났어. 걔가 분명히 나한테 생각했으면 이틀 안에 연락 달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 거절했거든. 그러니까 기간이 남았잖아. 그때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승낙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거절하는 순간에 청약은 날아간 거야. 그 계약은 불성립으로 끝나는 겁니다. 일본 사법시험에 이걸 케이스로 낸 적이 있었어. 요거 방금 봤던 문자. 청약을 거절하게 되면은 비록 그 거절이 승낙 기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뭐 한다? 승낙 기간이 잃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죠? 승낙도 못 한다는 거 한번 거절하면. 다시 마음을 바꿔서. 자, 변결 가한 승낙 어떻게 되죠? 내가 변결 가했거나 변경 동그라미. 그 뭐라고?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변경의 비읍, 본다의 비읍. 볼 수 있다 아니에요? 본다. 야, 다시 해볼게. 20만 원에 살려고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다고? 안 산다 그랬어. 내가 10만 원이면 살게 그랬어. 20만 원 너무 비싸고 얼마 하겠다고? 10만 원이면 살게. 그럼 변경을 가한 거잖아. 그럼 20만 원짜리 청약은 거절한 거고 10만 원짜리 다시 청약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다시 그래 10만 원 팔게. 그럼 콜 계약 체결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 청약 수령자가 청약을 변경해서 승낙할 때에 대해서 잘 보세요. 처음에 청약자가 승낙을 하지 않을 때 무슨 말이야? 20만 원에 팔게. 20만 원 비싸 10만 원에 살게. 야, 이 새끼 장난하네. 10만 원. 그러다 그래? 그럼 20만 원 살게 그랬다니까. 그러면 20만 원 계약 체결되는 거야? 아니야. 네가 10만 원 말한 순간에 벌써 상황이 바뀐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도 청약 수령자가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처음에 청약을 수령하더라도 그거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그렇게 된다고? 다시 내가 변결을 가한 순간에 앞에 청약은 거절한 거 내가 새로 청약을 본다 그랬잖아. 거기 상대방 안 판다 그랬으면 승낙을 거절한 거잖아. 끝난 거야. 내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20만 사겠다 가서 또 새로 청약한 거지. 또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만 원을 팔아야 될 의무는 전혀 없어. 네가 지난번 조금 전에 20만 원 판다 그랬잖아. 지나갔잖아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말했다 그래서 지금 파는 벌써 기분 나빠졌잖아. 안 팔아 20만 원. 그 똑같은 거야. 요거 두 개를 일본 사법시험 케이스로 내가지고 책에 들어간 거야. 그 내용이. 케이스로 내가지고. 시험 문제는 계약이 성립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봤더라고. 둘 다 안 하는 거였죠. 정답은. 자, 오른쪽에 언제 안에 여러분 승낙하셔야 돼? 승낙 기간 안에 하셔야지. 3일 주면 3일 안에, 5일 주면 5일 안에. 자, 문제는 여러분 승낙이 연착한 경우죠. 조금 전 기억나세요? 연착했을 때는 연착 통지를 보내라 그래도 언제 보내라 그랬어? 사고 연착일 때는 보내라 그랬잖아.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연착인 거야. 예를 들어서 아예 이 새끼가 승낙을 너무 늦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청약자 무시하면 되는 거잖아. 이 새끼가 살려고 그러면 좀 빨리 보내지. 좀 늦게 보내. 연착 통지 안 해도 돼. 근데 보니까 나는 그 물건 팔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지? 그걸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또 승낙하시면 돼. 그래서 읽어보시면 전 2조 경우에 연착 2조가 528, 529야. 그 연착된 승낙은 뭐 할 수 있다고?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얘는 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오늘까지 특가에 오늘까지만 특가 25,000원. 내일부터는 정상가 5만 원이거든. 오늘까지는 특가야. 오늘 12시까지는 주문을 넣어야 돼. 그렇죠? 문제는 인터넷 쇼핑몰에 걔들이 가격 제시해서 그걸 청약이냐, 청약이 우위냐 좀 이렇게 문제 될 수 있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정찰제 상품 진열을 청약으로 보거든. 가격을 딱 정해서 그 가격 받겠다. 고정돼서 가격이 나올 때는. 그럼 내가 주문 넣는 게 승낙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날짜가 늦었다니까? 그럼 승낙 기간에 뭐 한 거야? 승낙을 못 한 거잖아. 그럼 연착된 거잖아. 그럼 나는 물건 그 가격 사야 못 사는 거지. 근데 가끔 보면 물건 그 가격에 날라올 때 있죠. 보낸 사람 그냥 보내잖아. 내가 늦게 있어도 그 양반 그 가격에 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 걔들이 그걸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또 물건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럼 땡큐 고맙다 그러고 왜 날짜가 지났는데 보내냐 그딴 소리 안 하잖아. 싸게 사니까. 그런 이야기야. 연착된 승낙은 판매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지가 승낙하든지 말든지. 그렇죠? 그 내용이 써놨어요. 승낙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승낙은 계약을 승인 못 시키는데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할 수 있다. 그걸 쓰는 게 아닙니다. 조문 넣으면 조문을 써야 돼.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연착은 무슨 연착이라고? 보통 연착. 보통 연착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요. 계약의 성립 시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승낙이 시험에 나오면은 승낙 효력 발생 시기로 목차를 잡고 그냥 계약의 성립 시기를 쓰라 그러면 그냥 따로 목차를 잡고 승낙 효력 발생하는 게 청약을 만나서 계약 효력 발생하는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승낙으로서 계약 성립하기 때문에 즉 승낙은 청약과 합치함으로 계약 성립하기 효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줄 승낙 효력 발생 시기는 결국 계약의 성립 시기다. 뭘 물어보든 이거 쓰는 거죠. 조문은요 격지자만 돼 있어요. 우리 격지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격지자 간의 계약은 하나 승낙 통지를 뭐 한대? 발송한테 성립. 좀 이상한 거죠. 왜냐면 승낙이 도달해야 성립한다고 528조 529조에서 말하고 있잖아. 또 531조에서 뭐라 그래요? 발송만 하면 계약 성립한대. 성립 시기가 발송한 때라는 거야. 격지자는요 편지 청약과 승낙이 이렇게 시간적 간격을 가지는 경우 있잖아. 그 격지자라 그래요. 까똑 같은 경우는 대화자죠. 격지자가 아니라. 전화도 대화자고 쭉 내려오세요. 대화자를 먼저 할게요. 대화자 간 계약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어요. 그럼 민청으로 가가지고 도달 정책에 따라서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야, 우리 집 이거 10억에 살래? 내가 그랬다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상대방 뭐라 그래? 살게. 그럼 언제 성립한다고? 살게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 그때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는 거지. 승낙이 도달한 때. 둘째죠. 승낙, 도달, 동그라미. 이건 조문이 없어. 민청으로 가가지고 도달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청약 승낙이 만나는 게 승낙이 도달해야 만나게 되잖아. 근데 우회가 문제죠. 격지자 간에 하는 경우.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학설대로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승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실어서 통지가 상대방이 도달해야 효력 생기는 게 맞는데 가로 안에 좀 민청이잖아. 민청 따라 그게 맞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맞다. 그래서 우리 528조 1항 기간을 정해서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경우죠. 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거 도달주의잖아요.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 안 받으면 청약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계약 불성립한다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528조 1항 529조는 도달주의다. 그런데 그 5에서 봤던 531조는요. 무슨 주의로 되어 있습니까? 발신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발송으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조문이 모순이죠. 531조에 따르면 승낙통지 발송한테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528조 1항과 529조에 따르면 도달한테 성립되어 있으니까 두 개 모순되는 거거든. 해석상 문제가 제기된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갈바간에 집을 매매하는데 얘가 지금 11월 오늘이 5일입니까? 5일 날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발송하면서 여기다가 승낙 기간을 정했어. 생각 있으면 12월 15일까지 연락 줘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청약이 얘한테 도달한 것은 5일날 보냈으니까 4일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월 8일날 이게 도달한 거지. 이제 고민하겠죠. 왜 고민해? 이날까지는 편지 도달시켜야 되니까 고민해가지고 승낙을 뭐 했다고? 발송을 한 거야. 며칠날 발송했다고? 11월 11일날. 그래서 이게 승낙이 이쪽에 도달하겠죠. 승낙이 도달한 날짜 며칠이다? 11월 15일이 된다고. 그러면 528조 1항에 따르면 원래 계약이 언제 체결된 거야? 이 기간에 도달해라 그랬잖아. 도달 연할에 좀 앞에 있다 그럴까? 연할이 도달해. 그럼 연할 계약 체결된 거지.
승낙에 도달해야 청약 승낙이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계약을 성립하는 거고, 이 날짜를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사고 연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 못 만났잖아. 얘는 목숨이, 청약의 목숨은 요 날까지가 수명이거든. 그럼 15일 지나면 청약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15일 지나서 승낙에 도달해봤자 청약을 만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약은 불성립으로 끝나게 된다고. 근데 531조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요 날 계약이 성립한대. 뭐 할 때?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분명히 모순이지. 분명히 모순이야. 그래서 어떻게 성립을 하냐면 이게 도달주의잖아. 이건 발신주의고 도달주의가 원칙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개 조문 중에서 528조 1항 이건 원칙적 조문이고 도달주의를 정하고 있는 531조는 발신주의를 정하고 있는 예의적 조문이 있잖아. 이걸 우선시 여깁니다. 다설은. 이걸 우선시 여기는 다설이거든. 그 학설을 뭐라고 하면 해제적 건설이라 그래. 여러분 민총에서 조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다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조문을 중요시 여겨서 일단 성립한다는 거야. 이 날짜에. 성립하고 가가지고 뭐 전날짜에 안 들어가서 16일에 들어갔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고 연착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불성립으로 끝내자는 거야. 전날짜에 들어가면 이날 성립한다는 거야. 일단 성립하고 전날짜 안 들어가면 사라진다 그래서 해제권이 그거거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이 기간 내 부도달, 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는 거, 이걸 해제 조건으로 건 거지. 승낙 기간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이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해제 조건으로 걸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소리라 그래요? 해제 조건 소리라 그래.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가 판례가 없어. 이걸로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럼 판례가 안 나오는 거지. 판례가 없어 시험에 안 내는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 왜? 쓰기 힘들면 소수는 못 써도 다수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요거만 꼭 기억해 두세요. 승낙견의 부도달을 해제적 건설로 건 해제적 건설이 다수이다.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정적 건설은 뭐냐면 저 날짜에 들어갈 기다리라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요 날짜에 들어간 거 확인이 됐죠. 그러면 계약이 요 날짜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 봐. 그냥 승낙 기간 내 도달하는 걸 정적권 하는 거지.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이 아니라 도달을 정적권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견해. 정적건설이라고 그러고 소수설입니다. 기다리라 그러니까 싫은 거야. 바로 안 해주니까. 물어볼게. 여러분 이 학설 대립은요. 설명의 차이가 있는 거야. 실제는 이렇게 들어갔거든. 이렇게 들어간 거야. 11일 보내고 14일 들어갔어.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얘는 성립하는 거야. 다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해주건설은 일단 성립하고 전날짜에 안 들어가면 효력이 계약 성립이 불성립으로 바뀌는데 들어갔네? 끝. 정적건설은 들어갔나 보라고. 들어갔네? 그럼 요 날짜 이렇게. 설명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지 결론에 달라지잖아. 결론은 언제? 다 요거야. 무조건 요 날짜.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승낙통지가 도달, 동그라미. 승낙통지 도달을 무슨 조건으로? 정적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는 걸 승낙 도달동, 승낙 동그라미 도달 동그라미 정적 무슨 학설이라 그래요? 둘째 줄 정적건설. 됐죠?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지만 도달하지 않은 거 부도달이죠? 도달하지 않을 때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게 무슨 설? 해제건설. 이게 통설이죠? 이렇게. 뭐 뒤에 뭐 입증만 나와야 되겠다 필요 없고요. 일단 그 견해 대립만 외워두세요. 그것도 다 못 외우겠다 싶으면 해제적 건설만 외우시면 돼. 일단 발송할 때 성립하고요. 부도달하면은 소급해서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견해 해제적 건설이라 그럽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것만 써도 점수 다 받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경쟁 체결 싸움 붙이는 거죠. C급입니다. 나온 적 없고요. 다른 시험에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간단히 정리만 해놓을게요. 청약 승낙은 계약 성립의 특수한 것으로서 청약부터 청약자끼리 경쟁을 붙이는 거죠. 둘째 줄. 다수인을 하여금 경쟁, 그게 키워드죠. 가장 유리한 청약자 계약을 체결하는 걸 우리가 경쟁 체결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넷째 줄. 상대방 경쟁자가 표시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로 뭐라 그러죠? 그걸 경매라 그럽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내용 표시하는 걸. 여섯째 줄인 게 경매 동그라미 하세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입찰이라 그래. 이해되셨죠? 여러분 저 웃기기 뭐냐면 법원 경매는 무슨 방식이죠? 입찰 방식이야. 그러니까 실제 쓰는 용어하고 성질을 헷갈리면 안 돼. 옛날에는 법원이 경매할 때 호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경매 방식으로 했었는데 조폭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방해하니까 입찰 방식으로 돈을 액수를 써서 봉투를 집어넣게 돼 있어. 상대방이 얼마를 쓴지를 몰라. 지금은
그걸 경매법정이라 그러면 안 되고 입찰법정이라 그래야 돼. 그래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최근에 법원에 가시잖아. 그러면은 TV에 나오더만. 수원에 법원청사 새로 지었잖아. 광교 호수 옆에 때 지어가지고 거기 지방법원, 고등법, 가정법 다 들어와 있거든. 종합법률청사. 근데 거기 딱 TV 화면을 딱 보시잖아. 그 오른쪽 화살표에 거기 입찰법정으로 돼 있어. 경매법정에는 용어를 안 써. 정확하게 말을 쓰려고. 이해되셨죠? 우리 그전 때는 우리가 무조건 경매법정, 경매 그랬는데 실제는 뭐라고? 입찰이거든. 법원 경매는 상대방이 얼마를 쓰는지를 몰라. 봉투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경매 방식은 어떤 걸까?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서울 옥션. 미술품 경매하는 거 있잖아. 3만 5천 원, 3만 6천 원, 3만 5천 원 좀 이상하다. 3억 5천 원, 3억 6천 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경매 방식이야. 서울 옥션, 가나 옥션 이런 거. 이해되셨죠? 밑에 경매 볼게요. 경매는 여러분 국가기 하는 경매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경매는 뭘까? 서울 옥션. 민간 기업이잖아. 서로 축제 때 노이팅 같은 거 그런 것들. 개인이 하는 것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것은 뭘 공부하고 싶어 해? 여러분 국가기관 하는 건요. 법이 잘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 신경 안 씁니다. 국가기관도 두 개예요. 하나가 뭐야? 법원. 하나는 캠코. 그래서 법원이 하는 게 민사집행법이고요. 그 다음에 캠코가 하는 게 공매라 그러잖아. 경공매 그러거든. 근데 이거 신경 안 써요. 두 줄 빨간펜. 여기는 뭐만 다룬다고? 사경매. 여기 경쟁체계는 사경매 말합니다. 서울 옥션 생각하시면 돼. 또는 수산물 경매장 있죠? 수산물 경매하는 거. 근데 여러분 수산물 경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산물 경매는 경매 방식이 입찰 방식이야? 이게 내 직업적으로 그럴 때 몰라. 예전에 남해를 놀러 갔었는데 남해섬 좋잖아. 그래서 놀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하동으로 남해로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창선인가 뭐 해가지고 저쪽 사천으로 나오거든. 삼천포. 그럼 거기 가면 삼천포 사천항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갔는데 1층에서 경매를 하고 있더라고. 막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내가 안을 못 들어가려고 밖에 쭈삐쭈 보고 있었더니 안에 있던 직원이 들어오시래. 구경하시래.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했지. 들어갔었는데 이런 거 생선 사오는데 봤어.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안다는 소린가?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이러고 지나간다. 구경을 하는데 이게 저 생선 얼마짜리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경매 방식이야, 입찰 방식이야, 막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보통 우리가 수산물 경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중도면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번호가 있거든. 얼마 그럼 32번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낙찰시키는 건데 모르겠더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구경만 잘했죠. 결론은 구경 잘했다 그거야. 구경 가시면 놀러 가시면 구경하세요. 예. 이론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알 수 있으면 경매, 모르면 뭐 입찰. 시험에 뭐가 낼까? 경매 내지만 입찰은 내용도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C0, 입찰이 C-. 안 내겠지만 굳이 따진다면 경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려가는 경매, 내려가는 경매 생각해. 여러분 값을 올려가는 경매 생각해 볼게요. 값을 올려갈 때는 경매 붙이는 서울 옥션 하시는 분이 있잖아. 경매 담당하신 분이 가격 제시를 할까 안 할까? 최저 가격을 값을 올릴 때는 박수근의 팔레터 여인들 물건이 나왔어. 그럼 최저가 제시할까 안 할까? 보통은 해.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겠다. 최저가격 50억 한다고. 50억씩 하고 1억씩 올라가는 경매를 하겠습니다. 50억, 51억, 52억, 53억, 53억, 53억.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3억 안 나오잖아? 그럼 53억에 낙찰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낙찰되는 게. 자, 물어볼게. 그럼 최저가격 제시가 경매 청약이 위인이야? 청약이야? 청약이야. 확정적, 구체적 의사표시. 가격 제시가 있잖아? 무조건 청약이야. 가격 제시가 있으면. 그래서 동그라미 2번부터 먼저 볼게요. 경매자가 최저가격 제시한 경우 밑줄. 그 다음에 밑줄 치지 마세요. 경매자가 그 가격 이상이면 판단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밑줄. 경매에 붙인다는 게 뭐다? 청약이다. 즉 우리는 경매에 붙인다는 표시가 청약이냐, 청약이 위인이냐, 그게 지금 궁금한 거거든.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가격 제시가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경매에 붙이면 청약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가격에 53억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보면은 최저 가격이 50억인데 보통 예상 가격이 있거든. 얼마나 받을 거다. 그래서 안 되면 막 실망하고 그래. 왜? 팔아야 돼.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팔아야 돼. 53억이 팔아야 됩니다. 근데 가격 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동그라미 1번처럼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나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좀.
우리나라 화가 작품이 홍콩 소더비 경매에 나갔는데요. 그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가 아니야. 현직 화가야. 충청대 뭐 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님이셨는데 유명한 화가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따만한 사람 키 몇 배 되는 그림을 낸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걸 중국 소더비 홍콩 사람들 그걸 알아보고 그걸 경매에 붙이자 그런 거야. 한국 사람 그림을 안 알아주니까 홍콩에다가 경매에 붙였어. 홍콩에서. 한국에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그런 거지. 그게 첫 경매에서 10몇 억인가 낙찰이 된 거야. 한국에서 더 놀랬어. 한국에서 전혀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니까. 근데 홍콩에서 그게 10몇 억이 나왔다. 왜냐면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 생각 안 해줘. 이게 전혀 네임밸류가 없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상황이 달라졌죠, 진짜.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그분이 TV에 나올 정도 됐으니까. 거기다 시골에다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시더라고. 한꺼번에 그림 여러 군데를 그려. 15억짜리, 15억짜리, 15억짜리. 돌아가면서 그리더만 참 희한하게 작업하시더라고. 그림이 이렇게 커. 근데 그거 할 때, 재벌 때 가격 제시가 없었어. 그러면 그게 뭐야? 가격 제시 없단 말은 뭐겠어? 붙여보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지? 청약의 위인이지. 그래서 막 가격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15억 나오면 부풀죠. 그럼 그게 청약. 내가 때리면 승낙이 되겠지만 청약이 나오는 게 5만 원 나오는 거야. 가격 제시, 최저 가격 제시가 없다 5만 원 나오면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건 아닌 거지. 승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제시하지 않고 밑줄하고 둘째 줄. 그때 경매에 붙인다는 뭐에 불과하다? 청약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5만 원에 안 팔아도 됩니다. 승낙의 자유가 있다. 어렵지 않아요. 가격 제시가 있으면 뭐라고? 청약. 없으면 청약 유인. 여러분 값을 내려가는 경매는 최고 가격 제시가 있을까 없을까? 일정한 가격 제시가? 없으면 어떻게 값을 내려가? 돈이란 건 상한이 없어. 0부터 시작해서 조경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여러분 조까지 생각하죠? 경도 있어. 미국은 저 1년에 경이잖아. 경 위에도 있어. 행과 뭣도 있잖아.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가격 제시가 있어야 내려갈 때는. 그래서 자 50억부터 시작할게요. 50억 없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게 49억 없네? 48억 나중에 뭐 3만 5천 원 3만 쭉쭉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그것도 뭐가 될까? 가격 제시가 있었잖아. 그럼 청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경매는 당연히 가격 제시해야 되고 둘째죠. 가격 제시가 뭐다? 청약이다. 결론 났죠? 가격 제시가 있으면 구체적 의사표시 청약, 없으면 청약 위인. 입찰은 가격을 못 보죠. 그러니까 입찰을 붙이는 건 다 뭐에 불과해요? 원칙적으로 청약 위인이야. 그래서 첫째 줄만 알아두세요. 입찰을 붙인다는 입찰 표시는 뭐다? 원칙적으로 뭐다? 청약 위인이다. 가격 제시가 없잖아. 그냥 써서 넣는 거니까.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의사실현은 뭐예요? 오른쪽에 사회 때 나왔지만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냐. 요 말을 외우셔야 돼. 무조건 의사실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굳이 승낙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야. 또는 관습에 의해서 우리 사이에서는 승낙 안 해도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 성립된 걸 보겠다는 거죠. 그럼 언제 계약 성립합니까? 승낙이라는 말을 안 해도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사실이 있을 때 계약 성립합니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승낙은 없는 거죠. 그래도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합니다. 청약 승낙 하나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약 승낙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성립 시기는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안 때 아니에요.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사실이 있으면 안 때가 아니라 예를 알아두세요.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은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 이름을 적는 거. 됐죠?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현실에 있었어. 저의 주위에서. 그 서점에서 친한 서점 아저씨가 계시는데 어떤 분이 매일매일 책을 주문해. 매일매일 책을 주문하고 그 책을 매일매일 사. 법서를. 참 신기하죠? 책에 신간만 나오잖아? 바로 주문이 들어와. 근데 뭐 걱정했냐면은 책을 사는데 뭘 시험을 준비하냐면 모든 법서를 다 사.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반품 들어올까봐. 한 달에 몇 번을 책을 사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 사장님이. 그 택배번호 전화번호가 있잖아. 전화 걸어가지고 무슨 시험 준비하시는데 책을 이렇게 많이 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다고? 자기가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 고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하고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는 바람에 평생 이 사업을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나 없어도 회사가 돌아간대. 그래서 회사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쭉 서재를 갖다 놓고 책을 채우고 있다는 거야.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채우고 있다는 거야. 책을 보는 게 아니야. 책을 채우면서 정서적 만족감을 인테리어. 브리테니까 백화사자 같은 거야. 인테리어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전화 오신 김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냥 책 나오시면은 그냥 보내라고, 주문 안 해도. 내가 반품할 게 있으면 그냥 반품하고 안 하면 바로 돈 입금시키게 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봐봐. 그럼 서울사님 책을 보냈잖아.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 와요, 안 와요? 연락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승낙한다 말 안 한다니까? 그냥 승낙하는 의사는 돈이 들어온다니까, 돈이. 이해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청약 승낙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계약은 뭐 한다? 언제 성립하냐면 돈 들어올 때 아니야. 돈은 이행이고, 그럼 책을 딱 받잖아? 그럼 책에다 도장을 찍어. 천안문고 딱 이걸 파가지고 도장을 딱 찍는다니까? 그럼 그 양반 뭐야, 이게? 반품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때 계약에 뭐 한 걸로? 성립하는 걸 보겠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승낙 의사 인용 1년 내내 그러셨어, 그분이. 그리고 책에다 채우신 다음에 이제 연락이 안 오셨어. 이제 그만 보내라고. 인테리어가 끝났어, 진짜. 인테리어가. 자, 됐죠? 가구도 마찬가지지. 가구 만들어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따로 연락할 필요 없다 그래서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승낙 의사비 인증되는 거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은 뭐라 그랬어요? 청약이 2개 있는 거죠. 또 청약을 받고 승낙한 게 아니라 청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승낙하는 경우. 언제 계약 성립합니까? 양청약이 상대방이 뭐한테? 도단한테 성립합니다. 이런 건 시험을 위해서는 예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의의 셋째 줄에 있어요. 갑이 은한테 자전거를 10만 원에 팔겠다 그랬는데 청약을 수령하기 전에 이 청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을이 갑한테 10만 원을 사겠다고 말한 경우죠. 그럼 갑은 매도 청약, 을은 매수 청약이잖아. 청약 2개 있는 거죠. 그럼 양 청약이 도단한테 서로 그때 웃게 되잖아요. 생각이 통했구나. 그때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사회 10회 기출입니다. 다시 나오진 않겠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다시 나올 확률이 적잖아. 조문만 외워두시면 돼. 나오면 조문 정도 쓰시면 돼요. 의 정도 쓰고 조문 정도 쓰면. 조문에 의의랑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교차청약 계약성 1. 당사자 간의 동일 내용 청약이 교차한 경우로 교차청약을 한다. 효과. 양청약이 상대방 도단한테 계약 성립한다. 그 조문 안에 의의랑 효과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문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넘기세요. 개체과.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체과를 오늘 조금 하고 집에 갈게요.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우리가 개체과라 그래. 개체과. 2번 나왔는데 나올 거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중복해서 2번이 똑같은 문제가 2번 나온 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2번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죠. 자, 의의부터 외워보겠습니다.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이 뭔지. 자, 의의부터 보시면은,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계란 준비단계, 그 다음에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 나눠서 읽으면 첫 번째, 계약의 준비단계나 성립과정, 끊고,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를 가한 경우 끊고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 그걸 우리가 계약체계상 과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민법은요 원래 계약체계상 과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 온시효 불능으로 해서 무효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 시험 문제 아직까지 개체가 왼쪽에 1번, 2번, 오른쪽에 내용 있잖아. 이걸 왼쪽 2페이지를 다 쓰라고 시험을 낸 건 없어. 이게 독일의 개체가 독일 이론이거든요. 이걸 제가 한 페이지로 나눠드릴 텐데 다 쓰라고 시험을 낸 적은 없고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밑에 판례 보이세요? 그 판례가 남바가 없잖아? 끝에 있잖아요. 하나의 판례란 소리예요. 이 판례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7회 때 나왔습니다. 판례가. 그다음 오른쪽에 온시효 불능 보이세요? 37페이지 나와 있는 535조. 요것만 따로 물어봤어. 요것만. 그래서 요 2개가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온시효 불능 무효일 때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계약체계상 계약에서의 부당한 중도 파기 요거 문제 요거에서 나왔습니다. 오른쪽 온시효 불능 4회 때 나왔습니다. 4회 때 7회 때 나왔죠. 그래서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4회 7회니까 내기 좋잖아.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왼쪽에는 판례를 떠낼까요? 오른쪽에 있는 온시효 불능을 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오른쪽에는 535조 있죠? 그것을 A- 정도로 뽑습니다. A-.
그걸 케이스로 떠낼 것 같아. 쉬운 거, 공부했던 거. 왼쪽 판례는요, 나오면 아무도 안 틀려요. 그냥 B0 정도. 나와도 돼.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뉘앙스를 가져야 돼. 학교 다닐 때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배상 받고 싶죠?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 뭐를 해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근데 이게 민법으로 들어가면 우리 민법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야. 사람이 팔이 두 개잖아. 민법도 마찬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체벌 손배라 그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왼쪽 후기라고 생각하세요. 요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여러분,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있어. 어떤 경우일까? 그리고 불법 손배라 그래. 불법 행위를 저질렀잖아. 그럼 저지른 사람 나한테 손해배상 해 주셔야 돼.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길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버스가 인도로 넘어가 내가 치였어. 그럼 나는 그 가해자, 그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체벌 선배는 모를 수 있을까? 불법 선배는 모를 수 있을까? 당연히 불법 선배. 왜? 택시 운전사랑 버스 운전사랑 나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없지. 이건 계약 관계가 있어야지. 계약 관계가 있어야 채무 불이행이 생길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내가 그 버스에 타고 있었어. 타고 있는데 버스 운전사가 급정거를 한 거야. 다쳤다니까. 그럼 나 버스 운전사는 나랑 계약 관계 있어 없어? 있지. 운송계약. 여객 운송계약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니까. 있잖아.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냐면 여객 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다음 우리 판례는요. 여러분 사람 팰 때 이제 왼손 훅 오른손 훅이라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럼 권투할 때 왼손으로만 패야 됩니까? 양쪽으로 패도 됩니까? 양쪽으로 패도 되죠. 그게 효율적이죠. 그래가지고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요. 이것도 인정합니다. 경합 인정을. 왜냐면 근데 어쨌든 간에 버스에 넘어져서 다쳤잖아. 불법행위도 된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론적으로 이게 더 유리해. 왜 유리하냐면 이건 고의과실을 돈 줄 채무자가 입증해야 돼. 채무 불이행은. 돈 줄 사람이 자기가 고의시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불법행위 누가 입증하는 거죠?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받을 사람이 입증해야 돼. 되도록이면 이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합한다 할지라도 이게 되면 이것만 주장하는 거야. 이게 안 될 때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이게 좀 불리해. 우리 교통사고 길가에 치이면은 내가 그 돈 받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시를 다 입증해야 한다니까. 버스 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길가에 치였다면 좀 불리하죠.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요 두 개로 다 손해배상 받을 수가 있어. 특히 처음에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 참 잘했던 거야. 우리나라가. 60년도에 이럴 때 법을 시행됐고 50년대 그 전쟁통에 만든 법이야. 40원 시작해가지고 일본 민법 끝나고 나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법을 만들었던 국회 이 민법 개정위원회에서 법전편찬위원회 그 회의록이 지금도 남아있어. 대단해. 우리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돼. 거기 보면은요, 어떤 조문을 만들 때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에 대해서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스위스 민법, 만주국 민법, 만주국도 나와. 일본 민법 다 번역돼서 올라와. 다른 나라 법도 돼 있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프랑스를 잘했나? 하여튼 다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 법을 만들어. 근데 그때 어떤 문제 생겼냐면은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뺏겼는데 이쪽에서 우리나라 독일법을 안 뺏겨. 이 법을 만들 그 당시 장모 국회의원께서 독일법에 마음에 안 들으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독일법을 안 뺏기고 우리나라 시간에 법을 딱 만들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 왜냐면 우리나라는요, 요걸 굉장히 넓게 인정하다 보니까 요거랑 요거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 요거 아닌 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 이해가 되셨죠? 우리나라 일이 터지잖아.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확률이 99%야. 공백이 없다니까. 근데 독일은 안 그래. 독일은 어떤 문제 생기냐면요. 독일은 이 불법행위 손배점이 인정된 법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뿐이 안 돼. 그게 공백이 너무 많은 거야. 분명히 손해가 생긴 건 맞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어디에서? 독일에서. 문제 알겠죠? 분명히 사람이 죽어가는데 배상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왜? 독일법이 이쪽 조문이 좀 잘못돼 있었던 거야. 그때 독일의 천재 법학자께서 만들어내,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면 되지 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요것도 아니고, 요거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요것도 비슷한 좀 중간에 애매한 게 있더라는 거야. 그걸 뭐라 불렀다고?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고 그분이 이름을 만들어낸 거야. 이게 불법행위도 아니고,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됐거든? 성립과정 준비 단계니까, 아직 채권 채무가 생긴 단계도 아니야.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 독일 모 교수님께서 누가 딱 물꼬를 트니까 다른 사람들이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론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적용 범위 보시면 양가로 1번, 오른쪽에 양가로 2번,
오른쪽 양가로 3번이 있죠? 이게 독일에서 100년 동안 늘어난 거야, 이렇게. 독일에서는 요걸 해결이 안 되니까 뭘로 해결했다고? 개체가라 유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늘어놓은 거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문제는 이게 독일 유학 갔잖아, 한국 사람들, 교수님들이. 독일에 이런 이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하자고.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법 만든 사람들하고 나랑 생각이 달랐어. 우리나라 법 만든 사람 뭐라 그러냐면 오른쪽에 535조 있죠. 그것만 개체가야. 그 제목 자체가 535조가 개체가잖아. 그게 대단한 거라니까. 원래 535조 제목이 이게 아니라 원래 제목이 뭐냐면요. 이렇게 써야 돼. 온시적 불능과 개체가 이렇게 써야 한다고. 온시적 불능에 관한 경우야. 온시적 불능의 경우에 개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썼다고 그냥 거기다가 개체가 썼잖아. 그 말은 뭐냐면 이 법을 만든 사람도 요것만 개체가로 부르겠다는 거야. 다른 건 개체가로 안 하고 요걸 해결하겠다는 거야. 불법행위로. 그런 느낌이 남아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유학을 많이 가니까 막 우리도 늘린 거야. 왜? 가서 배웠는데 써먹어야지. 힘들게 배웠는데. 그랬는데 저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께서 니들은 틀렸다.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걸 해결이 다 되는데 왜 자꾸 요 이론을 만드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 그래요? 535조 오른쪽에 있는데 3-1번이 있잖아. 그거 빼놓고는 개체가라 부르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셔. 자, 정리가 됐어. 그 다음부터 시험 문제 개체가를 안 물어봐. 2차 시험에서. 왜? 독일 이론이니까. 뭘 물어본다고? 개별적으로 물어봐. 하나하나 띄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뭐 물어봅니까? 온시적 불능. 사이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뭐 물어봤어요? 판례. 판례는 우리 판례니까 물어봤어.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왼쪽 판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기 전에 이제 법적 선지 조금 볼까요? 이 독일서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불법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이게 계약 체결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 없는 자들 사이의 관계니까 불법행위다. 반면에 독일의 또 학설주에 또 채무불이행 책임설도 있거든. 그 계약 체결상 과실이나 계약상 과실이나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것도 뭘로 보자?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을 보자. 그런 견해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냐면 학설에 제가 잘 안 써놨는데 법정 책임으로 본 사람도 있어. 그냥 법이 인정한 새로운 책임으로 보자. 솔직한 학설이죠. 둘 다 이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새로운 걸로 보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좀 이쪽이 좀 가깝게 보는 견해지. 하나도 안 중요해. 자, 우리나라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악이 밑에 판례에 있어서 이걸 불법행위로 봤어.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나라는 오른쪽에 3-1번 빼놓고는 다 뭘로 본다고? 다 불법행위로 봐, 기본적으로. 개체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를 깨물고 개체가를 안 불러. 독일에 이런 이론이 있으니까 왼쪽 판례를 말하면서 이걸 개체가를 부르는 편 하거든? 근데 진짜 판사들이 이를 깨물고 개체가를 안 부른다니까. 판례를 읽어보면요. 개체가라 말해서 오해를 불러 이렇게 절대 그 말을 쓰지 않아. 절대 읽어봐도 정확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 선지를 안 써도 됩니다. 자, 적용 부분 볼게요. 첫 번째 준비 단계 과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을 위한 저축이 계속되는 동안에 일방 당사자 과실로 상대방의 손해를 준 게 끊어. 접촉 결렬 계약이 불성립이니까 채무 불이행은 아닌 거지. 끝났다 할지라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신의식상의 부수적 채무는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 과실을 제한한다는 견해도 그랬잖아. 가로 열고 학설 또는 독일 유학파 잘난 인간들 좀 써놔서 이렇게 이해되셨죠? 독일서는 이걸 뭐라 부른다고? 개체가로 부른다니까. 계약 성립 과정에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나서 손해를 입더라도 그는 독일서는 뭐라고 부른다? 그때 개체가라 부른다니까. 자, 우리나라는 뭐라 부른지 아세요? 밑에 판례.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에 따른 신뢰에 따른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뭐라고? 신의 책임이죠. 이거 계약적 원칙을 벗어난다 그랬죠? 계약적 원칙 한계를 넘는 빨간펜 위법하는 행위라서 뭐가 된다고? 불법행위. 자, 우리나라 판례는 개체가라 그래? 불법행위라 그래? 불법행위래. 불법 손배야. 독일은 뭐라 그런다고? 개체가 손배야. 우리는 무슨 손배? 불법 손배. 이해되셨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코엑스 천억불 기념탑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가 사실관계를 몰라도 되는 걸 나올 수 있거든. 그리고 교과서 사례라 그래요. 교과서에서 설명을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것은 사실관계 필요 없어. 그냥 교과서 사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실제 사례 있잖아. 실제 사례는 판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실제 사례는요. 교과서는 딱 맞아 떨어지는 사례고 약간 핀트가 약간 빗나간다고. 조금 내용을 알고 모르고 있으면 나도 정답도 빗나가게 돼. 그래서 실제 사례는 사안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 코엑스 있잖아. 코엑스 천억불 기념탑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1990년대 후반쯤에 코엑스라는 게 한국 무역협회잖아. 이 빌딩이 무역 트레이드 타워잖아.
거기에 지금 한국무역협회라는 단체가 있어. 한국의 수출업자들의 모임이야. 수출업자들, 오퍼상들의 모임인데 엄청 부자야. 그 옆에 있는 그 전시관 있잖아. 다 얘들 거야. 다 얘들 거거든. 그 땅이 전부 얘들 거야. 엄청 부자인데 1,000억 불 기념탑을 짓겠다 그런 거야. 코엑스에서. 그래서 교수님이 5분을 불러가지고 돈 500만 원씩 주면서 시안을 갖다 내라 그랬어. 시안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모 교수님께서 그 중에서 당선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이 1,000만 원 들여 시안을 냈는데 된 거야. 그래서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고 있었거든. 2년 기다렸는데 IMF가 터져. IMF가 터졌다니까. 여러분 IMF가 터졌는데 1,000억 불 기념탑을 만드는 것은 별로 김이 빠지잖아. 나라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코엑스 측에서 무역협회 측에서 안 하고 차일 미루다가 3년쯤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 없던 일을 하자. 생각해봐. 이게 15억짜리 프로젝트야. 나한테 이윤이 3억 떨어져. 15억 동상 총 액수는 15억짜리 프로젝트고 나한테 추정 이윤이 3억이라니까. 나머지는 제로값 인건비로 12억이 들어가고 3억 떨어지는데 전화 와서 없던 일 하자. 그럼 얘 없던 일을 할까요? 합시다. 그래고 와라? 열받잖아. 그래도 이 상반은 예 그랬어. 왜 그랬을까? 혹시 다음에 나한테 또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니까. 좀 지나가지고 코엑스에서 또 뭐 장보고 뭐 하나 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오겠지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번에 외국 작가한테 맡겨. 수익이야으로. 그럼 여러분 열 받아 안 받아?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지난번에 내 작품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내가 애국 작가 걔보다 못하다는 소리냐. 마음 상처 입어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손해를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정의적 위자료도 받고 싶고요. 이것저것 제안서 작성하느라 돈 1,000만 원 들었고 막 말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변호사 뭐라고 말해야 될까? 거기다 대놓고 변호사가 그 독일 쓰는 그게 계약체계상 과실이다. 그걸 말하면 그냥 독일 가서 변호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절대 변호사들은요 학설 같은 거 신경 안 써. 우리나라 변호사 뭐라고 말했냐면 원래 계약자는 계약을 자유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코엑스 무역협회 측에서는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지도 계약 체결도 자유고 상대방 선택도 자유이기 때문에 당신과 계약 체결 안 하게 계약자 원칙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왜? 그동안은 계획을 들여도 열심히 만들고 제안서 내고 쓰고 막 했잖아. 이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라고? 계약자 원칙 한계를 벗어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요 불법행위라는 거야. 그러면요 불법 손배 청구합시다 그런 거야. 뭐 대법원이 그렇다 그랬어. 받아줬습니다. 뭐로 인정했다고? 불법행위로. 그래서 읽어볼게요. 두 번째, 계약에서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나오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계를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될 자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끊어. 계약이 유효하다고 체결됐다고 믿었던 것에 이르는 그걸 우리가 신뢰손해라 그래. 신뢰손해 또는 신뢰이익손해. 믿었는데 계약 체결이 안 돼서 손해본 거잖아. 그 손해를 받는 겁니다. 어떤 게 신뢰손해냐면요. 예컨대 나와 있죠. 계약 준비단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직원 뽑고 공장 만들고 뭐 재료사 이런 것들. 신뢰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손해는 결국 뭐냐면 준비 비용이 비용. 신뢰손해는 계산하기가 쉬워요. 계산서만 끊으면 돼요. 다 입증이 되죠. 불법, 제가 좀 말씀드렸죠. 불법행위 누가 입증하라고? 돈 받을 사람 입증하라 그랬잖아. 이 교수님이 다 입증해야 돼, 이걸. 요건 되는 겁니다. 그건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되냐면은 아직 계약 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그게 뭐야? 제안서, 견적서 작성. 그건 안 해줍니다. 그럼 광고 같은 거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당선 안 되면 그 비용 다 안 주잖아. 말짱 꽝 되는 거잖아. 제안서 작성. 그 500만 원 받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들었거든. 그 500만 원 안 준다 그랬습니다. 초과 비용. 자, 오른쪽에 위자료 달라 그랬거든요. 위자료 줍니다. 침해 행위와 피해 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가 인격적 법익,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끄떡은 외국 작가 찾고 말이야. 우리도 유명한데 기분 나쁘잖아. 동대문 DDP 있죠. 누가 만든 거야? 한국 동대문 DDP가 우리의 자랑이야? 우리의 자랑이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지하 하디드라고 이름 아니야. 이름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그 레바논 사람 그 여자 유명한 건축가거든. 그분 작품이 다 저래. 생긴 게 특징이야. 그분이 만든 거야. 우리나라 건축가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렇죠. 근데 별로 또 기분 안 나쁜 게 또 그러니까
대만에 가시면 501 이렇게 높은 거 있잖아요. 101 타워라고. 우리 삼성물산이 만들었죠? 두바이에 가시면 가장 높은 거 있잖아. 그것도 우리나라가 만들었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 다 우리나라 만들었죠. 우리 건가? 우리가 만들었으면? 걔도 자기 잘하고 여기잖아. 잘 모르겠네. 근데 이분 기분이 나빴어. 그 유죄로 달라 그랬습니다. 줬어. 판사님이 보니까 판사 눈물 뚝뚝 흘립니다. 저 같아도 기분이 나빴겠습니다. 해가지고 유죄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한 3천만 원 정도인가 해줬어. 유죄로 3천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열심히 강의했거든 여기까지. 그리고 시험에 7회 때 툭 튀어나왔어. 뒤에 가볼게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기출까지 봐야지. 계속 기출 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자, 252페이지 가시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이 판례 하나가 1번에 40점짜리 나왔어. 어떻게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좀 기분 나빠. 누구 다 아는 판례잖아. 자, 볼게요. 을은. 자, 이번엔 뭘로 바뀌었어? 교육관 건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관 건립하기라고 건립 방법에 대해서 5인가량 설계사를 선정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설계 시안 작성을 의뢰한 다음에 그중에 최종적으로 한계 시안을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설계사와 교육관의 설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설계사가 응모하기 위해 제안서 동그라미 제안서 견적서 500만 원, 300만 원 이건 못 돌려받는다 그랬죠? 을은 가백 시안을 당사자로 선정했지만 그 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설계기간, 설계대금, 재반 사정을 정한 계약 체결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체결 됐으면 채무 불이행이잖아.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야. 안 하고 있다가 2년쯤 지나가지고 설립을 그걸 뭐 하기로? 취소하기로 통보했어. 자, 갑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심한 고문이잖아. 그래서 갑은 당사자를 통지된 다음에 내 설계계획에 체결되리를 가정하고 그 설계 비용 500만 원을 지출했대. 준비 비용.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실리 이게 손해라니까. 우리 300만 원은 이건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니까 못 받지만은 500만 원 받을 수 있죠. 문제가 기가 막혔어. 그냥 이걸 쓰라고 낸 게 아니라 쪼개서 물어봤는데 웃기기 뭔지 아세요? 실제 분량으로 2번이 더 많아요. 근데 1번 배점이 30점이야. 우리 교수님 이게 궁금한 거야. 갑은 을한테 개체가를 물을 수 있나요? 물어봤어. 뭐라고 써야 돼, 여러분? 뭐라고 써야 돼? 네, 이러면 네가 노래를 불렀다고. 실수하지 마라. 쓰라고 어떻게 써야 돼? 학설, 개체가, 판례, 불법행위 여기까지 써야 돼. 우리 교수님 이걸 우리 판례는 개체가를 보지 않는다는 걸 아냐 모르냐 그걸 물어본 거야. 학설은 이게 개체가가 맞는데 우리 판례는 이걸 뭘로 본다고? 불법행위로 본다 그랬잖아. 그걸 아냐 모르냐로 써야 되는데 끝나고 선생님 그거 개체가죠 이러는 거야. 내가 화가 나가지고 불법행위 써서 거기까지는 안 썼는데 그 개체가만 썼는데 이러는 거야. 한 줄이라도 써야지 한 줄이라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에 답안지 봐보세요. 문제 소지 봐보세요. 이건 이런 사안인데 셋째죠. 이 문제를 개체가로 다룰 거지 아니면 단순히 불법행위로 볼 거냐 걔네가 대립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학설 동그라미 학설은 뭘로 본다고? 개체가. 개체 계약적에서는 과실로 보는 학설이 있다. 독일 유학파고 그게 다설이야. 개체가. 판례는 뭐로 본다고 마지막 줄? 불법행위다. 우리는 뭐에 따라 풀어야 돼요? 판례에 따라서. 그래서 판례 마지막 줄? 불법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750조 불법행위거든. 청구할 수다. 그러니까 알고도 틀려버렸잖아. 알고도. 이해되셨죠? 자, 2번은 뭐 물어봤습니까? 손해배상 범위 물어봤네. 결론 났죠? 300만 원 안 되고 500만 원 받을 수 있고. 문제에서 유죄로는 안 물어봤죠. 답안지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오른쪽 답안지 좀 써놨습니다. 문제 소재 보시면 자, 첫 번째는요. 그 신뢰손해 한정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한서 견적서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유죄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 해결 보시면 제한서 작성비 300만 원 X 안 된다. 교육과 설계를 준비용 500만 원 O 실리액 손해니까. 이제 3번은 사족이죠? X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사안에 굳이 언급을 없죠. 그래서 안 썼어. 요즘 브랜드에서는 안 쓸 거예요. 제가 7회 때까지만 이렇게 좀 길게 썼는데 요즘 답안지 사람들은 3번 안 쓸 것 같아요. 별도로 유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7회 때 케이스 문제가 너무 쉬워버렸어. 모르는 케이스가 아니라 다 아는 케이스잖아. 근데 이제 실수한 것들은 그 판례가 불법행위로 본다는 걸 안 쓴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점수를 많이 깎아 먹었죠. 되셨죠? 네. 다음 주부터는 프린트를 나눠드려가지고 프린트까지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속대로 진도가 어디까지 봤었냐면 여러분 37페이지 위에 판례까지 봤어요. 다음 주에 그 양가로 2번 계약이 유효한 경우 또 무효 취소는 간단히 정리하고요. 넘어가셔서 동시항변권, 유언부담, 쌍무 제3장 계약까지 보고 그 다음 주 해제지 보고 3주 안에
총론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을 좀 열심히 할게요. 네, 첫날 수고 많으셨습니다.